어머니는 설거지나 하세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식당을 그만두던 그날 정숙은 자유를 꿈꿨지만 자유는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 몇 달만이라는 약속에 다시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새벽 5시 반 알람, 이유식, 기저귀, 젖병. 무릎은 욱신거렸고 병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오는 며느리 앞에서 파스를 붙이며 설거지를 하는 시어머니, 사돈 어른 앞에서 설거지도 어머님 담당이에요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며칠 뒤 뉴스에서 밝혀졌고 아들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녀 취급당하던 시어머니가 준비한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집으로 향했습니다. 30해를 한결같이 지켜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쓸쓸한 공기만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낡은 솥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 손잡이에는 30년 동안 쌓인 손때가 검게 배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쓸어내리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솥뚜껑 하나에도 수만 끼의 밥이 담겨 있었죠. 정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며요?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15년째 단골인 김씨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로 문 닫아요. 정숙은 평소처럼 백반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국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 밥맛이 없어지겠네.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밥을 먹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단골 아주머니들은 사장님 건강 챙기세요라며 손을 꼭 잡았고 젊은 직장인들은 여기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정숙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인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프라이팬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정숙은 익숙한 동작으로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볶아냈습니다. 오후 2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홀이 텅 비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을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테이블에서 몇 사람이 밥을 먹었을까요? 이 의자에서 몇 명이 웃고 떠들었을까요?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정 사장님 계세요? 문이 열리며 상인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는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 점심 무료로 제공하신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배고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인회장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세요. 그가 나간 뒤 정숙은 한참 동안 꽃다발만 바라봤습니다. 노란 국화와 흰 장미가 섞여 있었어요.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밥 냄새와 기름 냄새만 맡던 코에 꽃향기가 낯설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묵은 냄비들을 하나씩 씻어 선반에 올렸습니다. 국자를 닦을 때는 손잡이가 휘어진 부분을 오래 만졌어요. 이 국자로 얼마나 많은 국을 떴을까요? 뒤집개를 씻을 때는 끝부분이 달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천 번을 뒤집었기에 생긴 흔적이었죠. 그릇장을 열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제일 아래 있는 낡은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산 그릇이었죠. 가장자리가 조금 깨져 있었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그릇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누군가는 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누군가는 힘을 냈을 거고요. 정숙은 주방 한가운데 선 채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벽, 기름때가 낀 환풍기, 낡아 빠진 냉장고. 모든 게 낡았지만 소중했습니다. 이곳에서 30해를 보냈어요. 젊은 시절을 다 바쳤죠. 저녁 6시 정숙은 마지막으로 홀에 불을 껐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떨어졌죠. 정숙은 가장 안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늘 손님들이 앉던 자리였어요.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참았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무릎을 손으로 주무르며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죠. 이제 내 밥은 내가 먹어야겠네. 혼잣말이 텅 빈 홀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라앉은 가게가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래도 이곳은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었고 자부심이었죠. 셔터를 내리기 전 정숙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정숙인의 밥집이라는 글자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먼 옛날 남편과 함께 달았던 간판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여보, 나 이제 그만하려고요. 힘들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가 완전히 닫혔어요. 정숙은 자물쇠를 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을 그저 작은 밥집 주인으로만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국을 끓이고 밥을 팔던 평범한 아줌마였죠. 누구도 몰랐어요. 이 밥집 건물이 정숙의 소유라는 사실을요. 옆 건물 상가도 뒤편 작은 건물도 모두 정숙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정숙은 가게 앞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무릎을 절뚝이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외투깃을 여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가게를 닫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숙은 처음으로 아침을 천천히 맞이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30년 만에 해가 뜬 뒤에 일어난 거였죠.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우렸어요. 뜨거운 물이 찻잎에 스며들며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았어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했죠.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병원 예약을 내일로 잡아놨어요.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나 준호야. 오늘 저녁에 가영이랑 같이 들를게. 그래, 저녁 뭐 해줄까? 아니, 그냥 잠깐 들를 거야.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무거웠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준호와 며느리 가영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화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영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가영은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안 좋네. 준호가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영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게 됐어요. 그래, 잘 됐네. 축하해. 정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인이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요. 빨라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가영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어머님이 잠깐만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만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놨던 손이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자유를 찾았는데 다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나도 병원 좀 다녀야 하는데. 정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요. 무릎이 많이 안 좋거든. 내일 병원 예약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며칠만 봐주면 안 돼? 우리도 방법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정숙이 처음으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난처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요. 말투가 약간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요. 어머님이 제일 시간 많으시잖아요. 가게도 이제 안 하시고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애는 저희가 퇴근하면 바로 데려갈게요. 주말에는 저희가 볼 거고요. 평일 낮 동안만요. 정말 부탁드려요. 가영은 말을 마치고 정숙을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죠. 엄마, 손주잖아. 친손주. 준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죠. 얼마나 봐줘야 하는데. 결국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길어야 석 달이요.
어린이집 자리 나면 바로 보낼게요. 약속할게요. 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석 달만 부탁드릴게.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이겼어요. 손주니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가영은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준비해 온 듯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인이 육아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노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은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다른 건 할인이가 거부해요. 분유는 한 번에 180ml예요. 너무 많이 주면 토하니까 정확하게 재주세요. 정숙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유 시간, 낮잠 시간, 기저귀 교체 주기까지요. 기저귀는 꼭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다른 거 쓰면 피부 트러블 생겨요. 그리고 3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셔야 해요. 가영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유식은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 간 3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할인이는 당근을 잘 안 먹으니까 잘게 다져서 섞어주세요. 메모지를 한 장 더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응급실 연락처랑 소아과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준호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설명하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참, 할인이 낮잠은 꼭 2시간씩 재워주세요. 덜 자면 저녁에 보챌 거예요. 가영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세탁기에 넣으면 냄새 배요. 그리고 베개는 매일 커버 갈아주셔야 해요. 정숙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데려다 드릴게요. 아침 8시쯤 올게요. 가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 복직할 수 있어요. 준호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두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젖병 브랜드, 기저귀 종류, 수유 시간표, 모든 게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지? 무릎 치료는 언제 받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다시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몇 달이라고 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숙은 무릎을 주무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몇 달이 얼마나 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죠. 밤새 무릎이 쑤셔서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손주 할인이를 처음 맞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준 메모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침 이유식은 단호박과 소고기, 소금 한 꼬집만. 냉장고에서 단호박을 꺼내 씻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데 칼질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목에 힘이 잘 안 들어갔죠. 소고기를 다지고 단호박을 삶아 믹서기에 곱게 갈았습니다. 이유식을 용기에 담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8시 정각이었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아기띠에 할인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칭얼거렸어요. 어머님 좀 늦었죠? 회의가 9시거든요. 가영은 바쁜 듯 말을 빨리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가방을 내려놨어요. 여기 기저귀랑 물티슈 다 넣어뒀어요. 젖병도 2개 있고요. 할인이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아기의 무게가 팔에 실리자 정숙의 팔이 순간 휘청거렸죠. 참, 낮잠은 꼭 2시간씩이요. 덜 자면 오후에 보채요. 가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정숙은 할인이를 안은 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사라져서 놀란 거였죠. 정숙은 아기를 달래며 거실로 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랑 있자. 하지만 할인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어댔어요.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숙의 팔은 이미 저리고 있었죠. 아침 9시 이유식을 먹일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아기 의자에 앉히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할인이는 한 숟가락 먹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으로 숟가락을 쳐냈어요. 이유식이 바닥에 떨어졌죠. 정숙은 한숨을 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굽히는데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결국 1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반 정도를 먹였습니다. 정숙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이를 눕히고 기저귀를 풀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물티슈로 닦아내는데 할인이가 다리를 버둥거렸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할인이는 다시 배가 고파 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젖병에 분유를 탔습니다. 할인이에게 젖병을 물렸어요. 아기는 쭉쭉 빨아 마셨습니다. 젖병을 다 먹인 뒤 트림을 시켰습니다. 등을 토닥이는데 할인이가 구역질하는 소리를 냈어요. 순간 분유가 정숙의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옷이 젖었습니다. 분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후 1시 할인이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할인이를 눕혔어요. 토닥토닥 두드리며 자장가를 불렀죠. 하지만 할인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토닥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팔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할인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서 흔들자 겨우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할인이를 이불에 눕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나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할인이 잘 있죠? 응, 지금 자고 있어. 이불 햇볕에 말려주셨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불은 햇볕에 말려주셔야 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깜빡했네. 그럼 내일은 꼭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7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정숙은 할인이를 안은 채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가영은 할인이를 받아 안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안 하셨어요? 싱크대에 이유식 그릇과 젖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할인이 재우느라.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다음부턴 좀 해주세요.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나간 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정숙은 그릇을 주워 다시 씻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찬밥과 함께 먹었어요. 정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거실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밤새 무릎이 쑤셔 잠을 설쳤지만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퍼졌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있으면 무릎이 후들거렸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죠. 며느리한테 미리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할인이를 데리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가영은 할인이 옷을 갈아입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병원인데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예약 잡았어. 정숙은 무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이요? 저 회의 있어서요. 아침 일찍 가면 12시쯤엔 끝날 것 같은데. 어머님, 저 아침 회의가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이랑 임원진 다 참석하시는 거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어떡해요? 어머님이 애 혼자 두고 가실 건가요?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혼자 둘 수는 없었죠. 베이비시터를 부를 수는 없을까? 베이비시터요? 어머님, 그거 하루에 1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우리 할인이 맡기는 거 싫어요. 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급한 거 아니면.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많이 아픈데. 그래도 할인이를 어떡해요. 제가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며느리는 할인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병원에 전화했어요. 예약 취소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할인이를 돌보고 저녁에 설거지를 했죠. 무릎 통증은 계속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죠. 파스를 다시 붙였습니다. 이미 하루에 3번씩 붙이고 있었어요. 무릎에 손을 올려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은 것 같기도 했죠. 이러다 큰일 나겠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할인이의 무게가 팔에 실리는 순간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오늘 외근 있어서 좀 늦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할인이를 안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죠. 할인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휴!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인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할인이는 평소보다 잘 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숟가락을 쳐냈죠. 할인아, 제발 좀 먹어줘. 정숙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3분의 1 정도를 먹였어요. 낮잠 시간이 됐습니다. 할인이를 안아 방으로 갔어요. 걸어가는 내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를 눕히고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할인이가 잠을 안 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계속 토닥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무릎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죠. 결국 할인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죠. 괜찮아, 괜찮아. 할인이한테 하는 말인지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흔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분을 흔든 끝에 할인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에 눕혔어요. 몸을 빼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비명을 참았습니다. 할인이가 깰까 봐요. 이를 악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죠. 그때 할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30분밖에 앉았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제발,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정숙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체중을 실리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할인이를 안아들었어요. 아기가 품에 안기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죠. 괜찮아, 우리 손주. 할머니가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를 흔들며 거실로 나왔어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통증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반, 8시가 지났어요. 8시 반이 되어서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외근이 늦어져서요. 가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을 새로 한 얼굴이었어요. 립스틱도 선명했죠.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건넸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아기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할인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빨래는 왜 안 계셨어요? 빨래가 개지지 않은 채 소파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좀 힘들어서. 에이, 빨래 개는 거야 금방인데. 다음엔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빨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꼭 안았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예약 취소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메모지를 떼어 구겼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내일도 할인이는 올 거였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어느새 할인이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한 거였죠.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병원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며느리가 할인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6시 반쯤이었죠. 어머님, 오늘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요. 가영은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큰 쇼핑백 3개였습니다. 정숙은 할인이를 아는 채 쇼핑백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늘 퇴근길에 백화점 좀 들렀어요. 가영은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할인이를 건넸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 있었거든요. 회사 복귀하면 체면도 좀 차려야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재킷이었어요. 정숙의 눈에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죠. 정숙은 쇼핑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몇 달이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처음엔 몇 달만이라고 했어. 벌써 넉 달째야.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명품 살 돈 있으면 베이비시터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나는 공짜 베이비시터냐?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너만 힘들어?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할인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지 더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응. 가영이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엄마, 가영이가 명품 산 것 때문에 그래. 엄마, 가영이도 일하잖아. 자기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나는 문제 삼지 않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을 뿐이야. 엄마,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가영이 기분 나빴대. 나는 기분 안 나쁘고. 엄마도 이해 좀 해줘. 가영이 복직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나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는 집에서 애만 보면 되잖아. 가영이는 회사 다니면서 육아도 해야 하고.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은 엄마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이었죠. 정숙은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짜로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할인이를 봐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오가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필요한 말만 했어요.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그럼 갈게요. 그래. 그렇게 어색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들이 하려고 하거든. 사돈 어른들 오신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사돈 어른들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잖아.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가 웃었어요. 역시 우리 엄마. 고마워. 두 사람이 나가고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왜 또 하겠다고 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돈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된다는 아들의 말. 그 말이 정숙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엄마가 힘든 건 몰랐습니다. 며느리 체면만 생각했죠.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지는 정숙도 몰랐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가영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지난주 일이 아직 남아 있었죠. 정숙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서서 전을 부치는데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려면 계속 서 있어야 했거든요. 2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1시쯤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솥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 잡채도 볶았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볶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정숙은 싱크대에 기대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 하셨어요? 우와, 대단하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한 컵 마셨어요. 손님들 3시에 오신대요. 그 전에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제가 손님 맞이 준비해야 해서요. 꽃도 꽂아야 하고 테이블도 세팅해야 하고.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 배, 딸기, 포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힘이 없었어요. 3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이 들어왔어요. 사돈 어머니, 사돈 아버지,
그리고 며느리의 언니 가족까지.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았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입은 채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요. 우와, 음식 진짜 많네요. 이거 다 사부인이 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요즘 이렇게 정성껏 음식 해주시는 시어머니 없어요. 정숙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나물, 국. 상이 휘어질 정도였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도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국 좀 더 데워주세요. 식은 것 같아요. 정숙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데우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영아, 너 복 받았다. 이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 하, 저도 감사하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국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다행히 엎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갈비찜 양념이 예술이네요. 전도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설거지도 어머님 담당이에요. 모두 웃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부인은 나중에 며느리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정숙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효도는커녕 하녀 취급만 받는데 무슨 효도를 받는다는 말인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내주세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엌에 가서 과일 접시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거실로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달려와 받쳐줬어요. 엄마, 괜찮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앉아있어. 내가 할게. 준호가 과일을 내갔습니다. 정숙은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침부터 계속 일하셔서. 그러게요. 사부인 고생 많으셨네요. 정숙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휴, 끝났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숙은 부엌을 바라봤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접시를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렀어요. 나는 뭐지? 나는 정말 뭐지?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 8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못하겠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못해. 손주도 집안일도 다 못해.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설거지 담당?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잖아. 나는 너희 집 가정부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가영이가 농담으로 한 말이야. 농담? 그게 농담으로 들려?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항상 가영이 편이야. 엄마는 생각 안 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어.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었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했잖아요.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면 뭐해? 진심이 없는데. 정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해. 나는 한여직 그만할 거야. 엄마.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정숙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처럼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예약 시간이 오전 10시였거든요. 정숙은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야. 핸드폰에는 준호의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정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답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고층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박정숙 고객님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후 세무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정숙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세무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어요. 사장님 자산 현황 최근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밥집 건물이요. 현재 시세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옆 상가 건물 두 채는 합쳐서 30억 원쯤 되고요. 도심 빌딩 한 동은 현재 50억 원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는 10억 원. 예금과 주식 등 금융 자산이 5억 원 정도 되시고요. 세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합이 약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시려고 오신 건가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세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긴 한데 줄 마음이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만 봤죠. 세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밥 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명품 살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는 파스 한 통도 안 사줬죠.
세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네. 복지재단 같은데 기부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액 기부하시면 상속세 문제는 없지만 아드님께서 상관없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고 제가 모은 돈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준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바빠. 엄마, 어제 일은 미안해. 가영이도 미안하대. 집에 와서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 엄마, 제발. 하린이도 엄마 찾아. 하린이는 니네가 알아서 키워.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예쁜 카페였어요. 정숙은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봤나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나요? 진작 그랬어야죠. 커피를 다 마시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혼자구나.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편하게 기대 앉아 TV를 봤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TV를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뭐하고 살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기부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복지재단 담당자도 와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박정숙 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큰 기부를 결정하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사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전액 기부하시면 사장님께 남는 게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집 살 돈은 남겨두려고요. 집 살 돈이요? 네.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만요. 10억 정도면 되겠죠?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0억 원을 제외하고 100억 원을 기부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가 수정됐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100억 원. 밥집 건물, 상가 건물, 도심 빌딩, 토지, 금융자산.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정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재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기부금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할 거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기부 소식은 언론에 알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요? 네. 물론 사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익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알려도 돼요. 어차피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숙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작은 밥집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전 재산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화제입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TV를 쳐다봤어요. 화면에 자신의 밥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30년간 동네 밥집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고 최근 가게 문을 닫으며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독거노인과 결식 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에 쓰일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재단 담당자가 나왔어요. 박정숙 사장님은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뜻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다시 앵커가 나왔어요. 박정숙 씨는 밥집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밥집 주인이 큰 나눔을 실천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 이제 다들 알겠구나. 아들도 알겠죠. 며느리도요.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며느리, 준호, 며느리. 정숙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뉴스 봤어. 전화 좀 받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100억을 기부했다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주세요.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정숙은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엎어놨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다시 올게. 제발 전화 좀 받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초인종이 울렸어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준호가 편지를 두고 갔어요. 정숙은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마음 몰라줬어. 이제라도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하린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제발 연락 좀 해줘. 정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미 늦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이제 이사 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사 준비를 해야겠어요. 새로운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정말로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사를 마쳤어요.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오래된 가구는 대부분 버렸고 옷가지와 화분 몇 개만 챙겼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새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정숙을 모르는 곳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은행 계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거였죠. 그날 오후 옛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준호와 가영이 정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가영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계세요? 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가영도 소리쳤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 소리만 났습니다. 틀렸어요. 이상하다. 엄마 생일인데.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생일로요. 또 틀렸어요. 비밀번호 바꾸셨나? 준호는 몇 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엄마. 준호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덜컥거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옆집 문이 열렸어요. 이웃이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시끄러운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찾고 있어서요. 혹시 안 계신가요? 이웃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요? 이사 가셨는데요.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흔들렸어요. 네. 이사요? 네. 며칠 전에 가셨어요. 이삿짐 싸서 나가시던데. 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이웃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전에 가끔 인사하고 지냈는데 마지막엔 한마디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이웃이 덧붙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100억 기부하신 거. 여기 사시는 줄 몰랐네요. 그 정도면 좋은 데 가셨겠죠. 여기는 오래된 빌라니까. 이웃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호와 가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사를 가셨다고? 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꽃다발이 축 처졌어요. 어디로 가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빈 문만 바라봤습니다.
가영이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빈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도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도 사라졌어요. 화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셨다는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어떻게?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어디 가신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보자. 둘은 서둘러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사 가셨다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 아들인데요. 제 엄마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입니다.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입주자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 팔을 잡아줬어요.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둘은 다시 집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빈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날렸습니다. 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어. 명품 사고, 외식하고, 어머님은 무릎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시게 하고,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집만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그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 들었어야 했는데. 가영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몰라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현관 앞을 보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광고지와 청구서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보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가영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꽃다발을 문 앞에 내려놨어요. 준호도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줄 사람은 없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냥 여기 있을 수 없어? 엄마는 안 돌아오셔. 이미 떠나셨어. 가영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어요. 둘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빈집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낡은 커튼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당의 잡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놓인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선물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여기 혼자 계셨구나. 30년 동안 밥 해주시고 손주까지 봐주시고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겨봤어야 했는데. 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인이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나는 명품이나 사고 카페 가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둘은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100억을 기부하셨다는데 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면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쳐다봤어요. 그 돈이면 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베이비시터로만 봤지. 설거지 담당, 청소 담당, 밥 담당.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본 거야. 가영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준호는 마침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빈집이 멀어졌어요. 백미러에 비친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준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돌아와줘. 제발.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빈집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집. 현관 앞에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곧 시들겠죠.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을 테니까.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집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 정숙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9시. 예전 같았으면 벌써 손주 이유식을 만들고 젖병을 삶고 있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됐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 공원이었어요. 정숙 씨, 김순자 씨였어요. 지난주에 알게 된 이웃이었습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정숙 씨, 오늘 노인정 오실 거예요? 다음 달 식사 모임 준비해야 해요. 네, 갈게요. 산책을 마치고 노인정으로 갔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서 와요.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구수했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식사 모임인데 메뉴 정해 볼까요? 갈비찜 어때요? 좋은데요. 정숙 씨가 해주시면 맛있겠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같이 만들어요. 제가 중심이 되고 다들 도와주시면 돼요. 좋아요. 회의가 끝나고 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정숙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근처 국밥집 괜찮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손주 돌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연락은 안 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정숙은 고마웠어요. 캐묻지 않아서요. 저도 딸이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면 다행이죠.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괜찮아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식사 모임 날이었어요. 정숙은 아침 일찍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숙 씨, 부탁해요. 정숙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자 씨가 팔을 썰었어요. 다른 어르신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정숙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와, 손놀림 좀 봐. 역시 프로야. 웃음이 났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했어요.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이 하니까 즐거웠어요. 음식이 완성됐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어르신들이 다 모여 앉았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맛있다. 정숙 씨 솜씨 대단한데? 갈비찜 양념이 정말 일품이에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정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도 칭찬을 들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칭찬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 같이 먹고 같이 웃는 사람들.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정숙 씨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받아요. 일한 대가는 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내 노동의 대가, 공짜가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야. 정숙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아름다웠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숙이었어요. 박정숙.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숙. 이제 밥상은 나를 위해 차린다.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숙은 그 별들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분명히요. 하녀 취급당하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일하고 손주를 돌보고 설거지를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죠. 100억 원은 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신 전했죠. 명품 쇼핑백과 골프채를 살 돈은 있었지만 시어머니 파스 한 통 살 마음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빈집 앞에서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애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그분께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